부모님이 야, 너 또 쓸데없는 거 보니? 이러시면 아니에요. 공부랑 관련 있어요. 인강 비슷한 거요. 라고 할 수 있는 방송. 쉬고 있을 때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싶지만 할 일 하기에는 뭔가 기력이 부족할 때 그래, 난 이걸 들으면서 공부 비슷한 생산적인 뭔가를 하고 있어. 라며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방송을 지향하는 지적 허용, 속물근성으로 꽉 찬 방송. 좀 문제가 있더라도 복잡한 이야기를 가볍게 풀어드리고 싶은 방송, 줄여서 전문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멍멍입니다. 전문가 첫 번째 주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뭐고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난리일까요? 우선 빅데이터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사람 비슷한 거, 즉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고, 다시 이걸 통해서 사람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실험할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데이터랑 사람이 뭔 상관이고 의학이랑 사회학 같은 데서 이미 하는데 실험을 한다는 건 또 무슨 의미고, 굳이 인공지능은 또 왜 나오는 데다가 그게 뭐가 도움이 된다고 저 난리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데이터와 사람이 무슨 관계인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전자상거래, 교통카드, SNS 등등 우리의 활동 대부분은 이런저런 장치나 기술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기록으로 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공유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맞춤 추천 같은 걸 보시면서 제법 하신다거나, 스마트폰으로 GPS 켜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방금 다녀오신 레벨을 평가해주세요 하는 알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를 몰라도 내 소비, 직업, 활동, 심지어 감정이나 생각 같은 추상적인 부분까지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감이 잘 안 나신다고 하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맨날 이렇게 연인 사진 인땡 다나 카땡 투사배사로 도배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지금 그 친구의 기분, 상태가 뭔지는 다들 어렵지 않게 짐작해 가실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그 사람과 거의 비슷한 뭔가를 귀납적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은 사람을 놓고 분석하는 결과를 반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저 데이터들이 저 사람이 누군지를 대변할 만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가 있어서 필요 충분, 서로 같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과 상세한 정도를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매운맛에서 조금이나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러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사람 그 자체까지는 아니어도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뭐 쇼핑몰이나 포탈, 음악 앱 같은 거에서 이제 맞춤 추천 같은 걸 보시고 제법 그럴싸한데? 라고 느끼실 만큼의, 돈 버는 데 쓸 수 있을 만큼의 부분적인 인공지능을 만들 만큼은 모을 수 있다라는 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측정과 실험이란 말은 사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쓰시는 과학적이라는 말하고 맥락이 닿아 있는데요.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모아서 얘네들이 왜 비슷한지, 이런 애들은 무슨 특성이 있는지 하는 이유나 법칙을 찾겠다는 이야기죠. 이유나 법칙을 발견한다는 건 단순히 원인을 찾았다는 데서 끝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당장 현실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시작점이 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대단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 보시다시피 르네상스 이후에 뭐 실정주의와 자연 철학, 뉴턴과 아이들, 그리고 뭐 산업혁명, 뭐 이런 이야기를 길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진짜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매운맛이 나는 아예 그냥 좀 다른 편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넘어가서, 근데 뭐 저거 자체를 사람한테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의학, 심리학, 사회학 같은 거 모르니? 싶으시겠지만, 사실 저 영역들에서 과학적이라는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랩에서 동물 실험이라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윤리, 도덕적인, 그리고 거기서 오는 이제 비용이나 제도적인 제약이 좀 강한데요. 이것도 원래 매운맛에서 하려고 했지만 이건 좀 짧을 것 같으니까 가볍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런 분이 계시죠. 네, 뭐 유럽 어떤 나라에 계셨던 적대적 M&A 전문가이신데요. 뭐 자기 나라 행정부 소속에서 입법부를 인수합병하시고 근처에 이제 피자집 사장님이랑 합작회사 차리셔갖고 나중엔 뭐 다른 나라도 적대적 M&A 하시려다가 폭력 강성노조, 쩐주, 경쟁사 등등이 이제 힘을 합쳐갖고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승을 은퇴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집권하시던 시기에 싸구려 응용 생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생학의 열화 복제품, 나치 우생학을 바탕으로 이런 집부터 시작해서 과학적 방법론을 들먹이면서 이제 뭐 실험과 특정을 표방하고 차마 입에 다 못 담을 만행을 합리화했다고 그들 스스로는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은 전말이 다 드러나지도 않던 2차 대전 전에도 비판을 받았고 전후 수습 과정에서 이제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제적인 공분을 사고 해당 행위 자체의 비도덕성을 논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그 자체가 금기시되는 의식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실험윤리에 대한 강력한 도덕 기준과 제도적 제한이 형성됩니다. 물론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후로도 뭐 몰래 한다든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게 이 부분이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의학, 스포츠 같은 분야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목소리는 많았고 이는 결국 필연적으로 돈하고 연결되게 됩니다. 실제로 당장 많은 약학기관의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에 적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엄격한 임상실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 단계에서 사용되는데요. 물론 여기에도 뭐 생물정보학 같은 걸 비롯해서 신체의 어떤 수용체에 뭐 무슨 물질이 맞을까 정도를 뭐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이터적 접근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작동할지, 뭐 그 작동의 결과로 다른 부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알아보려면 결국 임상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돼서 지금의 축적된 정보량만으로 계산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의식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그나마 병리라고 문제로서 인식되는 의학과는 다르게 인종이나 성별 등 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생물이나 교육 같은 쪽에서는 애초에 가설 자체를 세우는 것도 윤리적 기준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알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데이터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희망이 커진다는 건 자연스러운 추측이라고 동의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뭐 개인정보보호법 같이 이미 존재하는 제도적 잠금 장치들도 있고 뭐 이제 소위 이런 네거티브식이라고 불리는 허가식 체제를 가지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 문제 같은 경우가 다양하게 있어서 이것도 좀 얘기를 길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아예 별개로 뭐 미국의 통신품위법 230조 문제나 뭐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이야기를 합쳐서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뭐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간에 단순 도구 혁신을 제도 같은 의식적 혁신이 쫓아오기에는 좀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얼마 전에 암호화폐 붐이 일었을 때도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규제 같은 게 제대로 도입되기도 전부터 자금 세탁이나 은닉 목적으로 악용됐던 경우 같은 게 존재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유출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뭐 이제 이런 거 다 좋은데 인공지능이랑 또 무슨 상관이야? 하시면 그거는 이제 요거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 사람 비슷한 무언가를 귀납적으로 만들어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저쪽 바닥에서는 조금 실제로는 좀 많은 표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좀 거칠게 표현하면 데이터 덩어리들을 비정형 데이터, 사람 비슷한 무언가를 정형 데이터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형 데이터들, 다시 말해 사람 비슷한 뭔가들로 일반적인 규칙을 찾아서 사람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는 뭔가를 만들고 시키는 거죠. 횡단보도 녹색불을 보면 사람들이 건너가는 영상을 모아서 필요한 정보, 횡단보도, 신호등, 움직이는 사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계 언어로 바꿔서 가르쳐주고
길바닥에 하얀색 줄이 여러 개 그어져 있는 곳에서 빨간 동그라미가 보일 땐 서 있다가 녹색 동그라미가 보이면 앞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컴퓨터가 깨달을 때까지 보여준 다음에 야, 잘 봤지? 이제 배운 대로 해봐. 했는데 성공하면 그 순간이 바로 정형화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탄생시키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정리하면 정형화, 정형화한 데이터로 거기 맞는 작업을 시키면 하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게 도와주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더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의 삼위일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매운맛도 아닌데 딴길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돈이 됩니다. 이 말로는 실감이 안 나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넛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불리는 실제로는 이게 노벨형은 사실 물화생에다가 문학 평화만 주라고 하셔갖고 근본이 완벽한 상은 아니고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이제 그냥 노벨을 기리기 위해 만든 무슨 경제학 모시기를 위한 상이다 이런 다른 건데 근데 아무튼 이런 나름은 권위 있는 상 받은 선생님이 공동 저자인 책과 거기 나오는 핵심 개념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변기의 관역이나 파리를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발사하시느라 소변이 덜 튀어서 청소비가 절약되더라 같은 이제 현실적 문제들과의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마케팅 영역에서는 진작부터 이런 욕구가 가득했고요. 데이터가 충분히 모이기 전에도 어떻게든 이제 뭔가 알아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었던 만큼 데이터를 통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할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말씀드렸던 맞춤 추천 같은 걸 비롯해서 생산이나 디자인 같은 영역에도 이런 걸 적용하려고 발을 넓히고 있고요.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아직은 각 학문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응용 학문 이상의 위상은 아닐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흐름으로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상업적 의미를 넘어서 학문적인 관점에서도 가치를 높게 바라보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도 이런 국기적이거나 막연한 내용으로는 실감이 어렵다 하신다면 이제 이렇게 아마존의 기형적인 매출 대비 순이익의 구조에도 소위 빵인지 뺑인지라고 불리면서 왜 주가가 미치는지 애초에 왜 저런 꼴을 하고 있는지 요즘 들어보니까 저기는 별로고 BAT가 최고라는데 걔네랑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하여튼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길어요. 그래서 이건 일단은 매운맛으로 넘겨보도록 하고 또 이제 실험과 측정 법칙 같은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접근이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왔고 또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드리고 싶지만 이건 아마 저번보다 길 것 같아서 매운맛이 아니라 별도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한 맛의 결론은 사람을 실험과 측정하는 과학적 접근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라고 마무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멍멍이었습니다.